이번 국제금융론 시간에서 우리는 환율과 단기적인 생산량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장기적인 관계를 살펴봤는데 환율과 물가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실질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 환율을 도입해가지고 그 개념을 정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물가와의 관계들, 그러니까 물가 변화와 명목 환율과의 어떤 관계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시간에 우리는 실질 환율을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단기적인 관계, 생산량과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지 그들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이번 장에서 살펴볼 것은 총수요라는 거 우리 배웠죠. 네, 그 GDP 항등식, 그러니까 국민소득 항등식, 그걸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서 총수요의 결정 원인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거기에 환율도 들어가게 이제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거죠. 처음에 우리 GDP 항등식을 쓸 때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다. 그래서 폐쇄 경제를 생각하면서 항등식을 만들었다가 거기다가 커런트 어카운트 또는 넷 엑스포트라고 해서 그 오픈 경제, 그러니까 오픈 마켓, 개방 경제의 국민소득 항등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까지 도입을 하는데 이제 우리 NX가 커런트 어카운트, 경상수지라고 해가지고 CA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동일한 거니까요.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서의 단기에서 생산물 시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건데, 생산물 시장에서도 그 커런트 어카운트에 연관이 있는 가장 큰 변수는 뭐겠습니까? 실질 환율입니다. 이게 실물 시장이다 보니까 실질 환율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 환율이 작용해서 커런트 어카운트가 커질 것인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 커질 것인지, 작아질 것인지, 경상수지가 개선될 것인지, 증가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 어떤 경우에 그런 것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그거를 이제 또 자산시장과 연결을 할 겁니다. 자산시장의 단기 균형과 연결을 해가지고 그 자산시장과 실물시장 간의 동시 균형이 어떤 식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그 균형이 이제 어떤 경제에 어떤 영향을 받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 나가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라는 거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한테 시사를 해주고 있지만, 단기라는 거 실제 생활을 살면서 우리가 모든 변수들이 제자리 찾아가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경우가 드물고요. 거기까지 기다리기에는 또 다른 변수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분석을 빨리 하고 거기에 맞는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 우리의 움직임들을 평가하고 실행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현실을 살아가고 현실의 데이터를 보는 입장에서는 단기 분석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있어야 된다. 장기적인 이론적인 어떤 부분들에 더불어서 단기 모형에 대한 이론적인 바탕, 이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잘 이해하고 현실적으로 경제 정책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뭐 사업 또는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참 시사점을 많이 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기와 단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요. 장기라는 거 아주 긴 시간 모든 변수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균형 상태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들인 시간을 주는 걸 장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뭐 분석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치고 그게 우리가 유토피아적인 아주 철학적인 아주 이상적인 경우라고 산정을 해놓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형태를 가지긴 할 텐데 현실에 있어서는 요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을 레퍼런스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참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을 살고 현실에서 각 뭐 시간마다 변해가는 이런 아주 시시각각 변해가는 양상들을 보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인 어떤 바람직한 방향이라든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그 상황에서 어떤 정책들을 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을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거시경제학에서 이런 큰 시장들을 바라볼 때 가장 우리가 맨날 비판하는 시장이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 첫 번째로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거 임금이 하방경직적이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국가들이 다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의 그 고용과 해고가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 유동성이 좀 높다. 예, 노동의 유용성,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다. 유연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고용을 하고 자르고 하는 걸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또 단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어떤 사람이든 뽑고 어떤 사람이든 해고하고 이렇게 빨리 유연하게 유연성이 크다 보면 아무래도 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좀 더 경쟁적으로 균형에 맞춰질 수 있는 효과가 좀 더 크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장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환경직적인 그 임금이라는 거요. 그게 이제 가격이라는 게 원래 시장에서는 아주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데 한쪽 방향으로 가격이 신축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균형이 자연스럽게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동조합이 그런 어떤 역할을 또 노동조합의 힘이 너무 크다 보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 이게 도움을 주느냐? 사실은 시장적인 관점에서 경쟁적인 환경을 추구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상당히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그거를 우파 정치 쪽에서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노동조합을 없애버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게 참 중요하고 곤란한 상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효율성만 강조하는 나머지 효율적인 측면, 시장의 효율성 이런 걸 강조하다 보면 형평성에 대해서 등한시되고 그 결과로 우리가 겪고 있는 부의 불평등 또는 이제 불공정한 분배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경우 현실적으로 또 사실은 결국은 또 경제 시스템에 어떤 문제를 안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시스템 자체가 다른 사회주의 시스템보다는 사람의 어떤 유인들을 잘 유발해가지고 혁신이나 뭐 개발이나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이런 유인들을 많이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풀지 못하는 형평성이라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노동시장에서 그런 문제들이 항상 제기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 내에서 시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혼란이 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들이 다 균형에 맞춰지기가 정말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임금의 하방경직성은요, 심지어 미국의 경우 아주 유연적인 노동시장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느낀다라는 거죠. 갑자기 너의 월급을 깎겠어.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너의 노동 생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임금을 낮게 받아야 돼. 그러면 그거를 내 자신이 뭔가를 잘못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해고당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반경직적인 상태, 그 노동자한테도 인권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아주 심한 처벌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임금을 깎는 일은 거의 드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금이 하반경직적이게 되는 뭐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심지어 미국에서조차도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죠. 한국에서는 마찬가지고요. 더 노동 시장이 그렇게 유연하진 않죠. 그러니까 해고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미국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이제 다른 상황이 바뀌고 비즈니스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노동 계약을 좀 꺼려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파트타임 잡들만 뽑는다고 한다거나 여러 가지 다른 편법들을 쓰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게 정치적인 큰 부담 중에 한 가지겠죠. 그렇게 모든 거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게 참 경제학, 사회학 이런 사회과학을 하는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단기적인 생산물 시장, 실물 시장의 균형부터 한번 살펴보고 그 균형점들을 환율과 소득과의 연관성, 생산물 또는 생산량, GDP, 소득, 국민소득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죠. 환율하고 Y, 환율하고 GDP, 환율하고 생산물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겨 단기 이 단점, 장점 이런 한계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바라볼 거는 이제 총 수요를 우리가 고민해 볼 건데요. 총 수요의 결정 요인입니다. 네, 총 수요. aggregate demand라고 하죠. demand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시를 바라보는 의미에서 aggregate. 이렇게 합쳐진 것들, 이 경제 내에서의 모든 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총 수요가 되겠죠. 총 수요는 우리 그 국민소득 항등식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출 국민소득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물건들을 사게 되는지 판단하는 건데요. 그러면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였습니다. NX를 current account로 바꿔서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 무역 쪽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무역과 이제 international finance, 그 국제 재무, 그러니까 이런 이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current account 계정, 국제 수지 계정에서 바라본다면 current account죠. 경상수지라는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소비되는 것들 중에 어떻게 형태를 어떻게 가진다? 소비 지출이 있을 수 있죠. 소비에 대한 지출, 그 다음에 투자 지출, I죠, investment고요. government, 그러니까 정부 지출 있죠. government expenditure, G라고 우리 썼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경상수지가 있습니다. X-M이죠. 네, 엑스포트 수출한 거에다가 수입한 거를 뺀 겁니다. 따라게 얘기하자면 외국인들의 순지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X에다가 M 뺀 거니까요. 외국인들이 X 된 것만큼 소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순지출 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 국민소득 총수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항등식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각각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거는 C, 소비 지출은 어떻게 결정되나, 어떤 요소들에 의해 가지고 결정되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거시경제학 시간에 충분히 배웠으리라고 생각되고요. 기본적으로 컨섬션이라고 하는 거는 가처분 소득의 함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가처분 소득이 뭐죠? Y에다가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다가 그 텍스 낸 거, 세금으로 지불한 양만큼을 빼준 겁니다. 그걸 빼고 나면 가처분 소득이라고 해요. 가처분 소득 다른 말로 하면 내 주머니 속으로, 내 통장 속으로 들어온 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노동을 해서 돈을 벌면 노동 수입을 얻는데 노동 수입 얻을 때 국가에서 떼가죠. 네. 그 소득세라고 해서 노동 소득세를 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소비를 증가시키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 지출은 크게 생각해 보면 가처분 소득의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경상수지 자체, 커런트 어카운트 자체는 어떨까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경상수지라는 것 자체 우리 실물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 수출과 수입에 관련된 거죠. 수출과 수입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걸 교환해 와야 됩니다. 지불을 하려면 어떤 지불 수단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럼 환율에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외국의 물건을 사왔다 그러면 그 사온 만큼 가치를 지불해야 되니까 환율에 영향을 받을 건데 실물 시장이기 때문에 실질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크게 생각해가지고 경상수지의 결정 요인 사실은 M 자체 또는 X 자체도 각각 다른 폼으로 쓰여질 수 있어요. M은 수입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거 정부 지출로도 쓰일 수 있고 투자로도 쓰일 수 있고 소비 지출로도 쓰일 수 있죠. 그럼 그 지출 중에 소비 지출이라고 생각한다면 소득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 M이라고 하는 부분, X라고 하는 부분 어디서 영향을 받는다고요? 실물 시장이니까 실질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 그럼 실질 환율과 소득에 대한 가처분 소득에 대한 함수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하나하나 나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내용 비슷한 내용들을 이제 거시경제학 시간에 같은 거시경제학과 국제금융으로 같이 듣고 있는 분이라면 비슷한 내용을 했는데 주의할 부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환율의 단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실질 환율을 정의하는 단위 자체가
달러 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달러 퍼 유로로 고정시켜 놓고 많이 썼는데요. 다른 거시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네, 옌 퍼 달러, 원 퍼 달러, 달러가 기준이 되는 환율을 썼습니다. 그래서 실질 환율을 정의하는 게 달랐는데 여기서 우리 교과서에 나온 대로 이제 실질 환율을 다시 정의해 본다면 실질 환율 Q는 이에다가 이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죠? 네, 달러 퍼 유로죠. 그러니까 이에다가 유로에 대한 상품의 가치, 상품의 가격 P 스타를 곱해주고 P로 나눠줬습니다. 그죠? 그 다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실질 환율을 Q라고 썼습니다. 그 Q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럼 가처분 소득은 어떨까요? 가처분 소득이 높을수록 소비 자체가 증가를 하잖아요. 수요가 증가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자체가 늘어나면 수입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겠죠. 경상수지는 악화됩니다. 그렇죠? 경상수지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처분 소득 또는 소득에 대한 함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방향이냐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 부분은 이겁니다. 실질 환율이 상승했어요. 실질 환율이 상승했다. 이거는 이제 E 곱하기 P 스타 나누기 P였죠. 네. 그럼 그 P 스타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 실질 환율이 상승한 겁니다. 그러면 외국의 물건 가격, 상대적으로 물건 가격이 더 비싸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 저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Q가 증가하면 실질 저하라고 얘기하고요. 상대적으로 외국 상품의 가격이 비싸졌다. 그럼 이 Q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외국 상품의 가격이 증가했으므로 네, 우리나라 물건이 상대적으로 싸졌으니까 수출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경상수지가 개선되겠죠. 경상수지가 증가합니다. 그럼 Q가 증가하면 커런트 어카운트는 증가한다. Q가 감소하면 실질 환율이 감소하면 커런트 어카운트는 감소한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 어떤 상대 가격의 상승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효과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격 효과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는 수량 효과 또는 물량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가격의 상대적인 가격의 변화가 큰지 아니면은 물량 효과가 아니면 수량 효과가 더 큰지를 구분해야 그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난감한데요.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물량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Q가 상승했을 때, 실질 환율이 상승했을 때 커런트 어카운트가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상대 가격이 상승하면 국내 생산물 가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외국 상품의 가격이 상승을 한 거죠. 그죠? 실질 저하가 일어났고 Q가 증가하는 경우라면 그런 상대 가격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걸 가격 효과라고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구매하는 수출제 물량, 우리가 수출하는 거 더 많이 수출하려고 할 거예요. 커런트 어카운트가 개선된다라는 거고요. 점점 더 비싸지니까 국내에서는 M을 덜 소비하게 되는 같은 방향은 같습니다. X-M 커런트 어카운트라는 것 자체의 물량 효과 또는 수량 효과는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요. 개선되는 걸로.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효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증적으로 보면 수량 효과 또는 물량 효과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 환율이 상승했을 때 커런트 어카운트가 개선되고 실질 환율이 감소됐을 때 커런트 어카운트가 악화되는 방향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총 수요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함수적인 형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요의 결정 요인이죠. 결정 요인. AD입니다. Aggregate Demand고요. 그럼 총수요라고 할 수 있겠는데 총수요 Y라고 볼 수도 있고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Current Account CA로 쓸 수 있죠. CA로 쓸 수 있는데 아까도 잠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Consumption이라는 거 어디에 대한 함수라고 그랬습니까? 가처분 소득 Y에다가 T 빼준 거에 대한 함수다. 요거 변하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C는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I하고 G는 주어진 걸로 그냥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i를 따로 이자율 함수로 놓고 또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분석력이 더 높은 모형을 만들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라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거 뭐겠습니까? CA죠, CA. 요 CA라는 거, 커런트 어카운트라는 거 금방 뭐였죠? Q. 실질 환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가처분 소득 또는 Y라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T도 사실은 T하고 G하고 I하고는 외생 변수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우리가 보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요 총수의 함수를 그냥 D라고 쓰겠습니다. 함수. 뭐 AD라고 쓰셔도 되고 AD는 D의 함수인데 함수 이름이 D인데 어떤 거의 함수인가? 자, 여기에 들어있는 변수가 어떤 게 있었죠? 변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y-t 이 변수가 움직이면 c가 변해가지고 d가 변하겠죠. ig는 외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ca 요 커런트 어카운트가 변할 건데 커런트 어카운트는 실질 변수 실질 환율과 가처분 소득에 의해서 결정될 겁니다. 그럼 요 변수가 있네요. 그러면 다시 쓰자면 y-t 하고 q하고 있겠네요. q하고 y-t 요게 변수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추가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 뭐 여기 ig가 고정돼 있다 외부적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세미콜론 찍어도 되고 그냥 컴마로 해서 ig도 어느 정도 변할 수 있는 효과를 넣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쓰자면 d는 총수요 D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Q가 뭐였죠? 2에다가 우리 P 스타 곱해주고 P로 나눠준 걸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요거 실질 환율이고요.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이고 I와 G의 함수다. 그럼 이렇게 결정된다라는 거 우리가 함수로 한번 써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량 함수로 나타낸 총수요 y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축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축을 뭐라고 놓을까요? 총수요 D, 그 AD 크기, 총수요 크기라고 생각하고요. 수평축을 생산량, 실질 소득, 소득, GDP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에 따라서 요게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가처분 소득이 있잖아요. 그러면 총 수요가 어떤 수준 내에서 처음에 Y가 소득이 0일지라도 총 수요는 0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소득이 0일지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요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0일 때 어느 정도 쓰는 그 절편이 총 수요의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Y가 커짐에 따라서 총 수요는 어떤 영향을 받을 건지를 고민해야겠죠. 가처분 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총 수요가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양의 방향인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쭉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요거를 총 수요 D는 2 곱하기 P 스타에다가 P로 나눠준 실질 환율에다가 Y-T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받고요. I와 G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거 Y를 사실 실질 소득 뭐 이런 개념으로 축을 만들었고요. 여기는 총수요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수요 곡선을 생산량 함수 그런 공간에다가 그려내면 이렇게 될 건데 근데 요거하고 만나는 점이 균형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요게 이제 균형이 존재하게 될 건데 어떤 균형에서 존재하느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거시 경제에서 생산된 물건이 소비가 다 되겠죠. 그럼 어느 부분에서 항상 균형이 결정될 것이냐 고민을 해본다면 45도 라인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이게 어떤 라인이죠? 어떤 걸 표현하는 거죠? 이거 45도가 정확하게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이렇게 이 정도로 그려볼게요. 그렇다면 이게 AD 총 수요하고 실질 소득 또는 총 공급, 실질 생산량 뭐 요거하고 같아지는 요 점에서 총 수요량이 결정될 거고요. Y가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총 수요량이랑 Y랑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됩니다. 45도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지점에서 이제 균형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수요라는 거는 0이 되더라도 생산량이 0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소비, 수요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총수요 곡선을 그려냈고요. 그건 함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의 함수였다? 실질 환율, 그 이제 CA를 가르치는 CA의 변화를 주도할 실질 환율과 가처분 소득 Y-T, I, G 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다라고 본다면 단기에서 생산량이 어디에서 결정될 것이냐? Y하고 G하고 Y하고 D하고 AD하고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이 되니까 그 45도 라인을 그려가지고 총수요가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산물 시장에서의 단기 균형, 요런 생산물 시장의 단기 균형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요거에서 우리가 다른 곡선 하나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그리느냐? 환율하고 생산물과의 관계를, 단기적인 관계를 이번 시간에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죠. 그 부분을 공부할 거기 때문에, 요게 이제 지금 총수요와 실질 소득 간의 환경 또는 공간에다가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제 균형점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런 균형점들을 모아서 어떤 공간에다 그리고 싶냐? Y와 E에 대한 공간, 그러니까 생산량과 환율에 대한 공간에다가 그려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파악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목적인데, 여기서 이제 얘기했던 건 실물 시장 또는 생산물 시장의 단기 균형을 바라봤죠. 이 그래프에서 보면 이게 생산물 시장의 단기 균형을 구해봤습니다. 요거를 요 원리를 통해 가지고 요걸 구해봤는데, 이거를 어디다가 어떤 공간에다 그리느냐? 환율과 Y, 환율과 생산량에 대한 공간에다가 축이 E와 Y로 구성되어 있는 축에다가 그려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을 그려봄으로써 결국 환율과 생산량과의 관계가 어떻게 단계는 펼쳐질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E와 Y 공간에 그려진 거를 우리 이름을 DD 곡선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이건 이제 처음 이름 붙인 사람이 DD 곡선으로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DD 곡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단기라고 한다면 물가 수준이 뭐 변화하는 그런 긴 시간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물가 수준 P하고 외국 물가 수준 P 스타하고 이게 고정돼 있다고 보고요. 명목 환율이 이런 경우 상승이 된다면 실질 환율 바로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명목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CA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명목 환율이 상승했다. 그렇다면 실질 절하가 일어났으니까 CA가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바로 보이게 되겠죠. 그 부분은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총 수요를 이제 구해 봤을 때 요 변화들을 한번 요 오른쪽에 있는 단기 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균형점들을 모아 가지고 단기 균형점들을 모아서 DD 곡선을 구성하게 될 건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구했던 Y와 AD 또는 Y와 D와의 D라는 이 공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 점들이 균형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거, 생산물 가격이 고정돼 있다. 그러니까 P하고 P 스타 이 두 가지가 고정돼 있다고 보고요. 고정돼 있을 때 단기죠, 단기. 물가 수준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국내 통화의 절하 E라는 놈, 명목 통화가 절하됐다. 명목 통화가 절하됐다면 총수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보는 거죠. 이게 통화가 절하됐다는 말은 E가 상승했다는 말이고, E가 상승했다는 말은 요거 두 개가 일정하다면 Q가 상승을 하는 거죠. Q가 상승했다. E의 요 부분이 양의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곡선 자체, 총수요 곡선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위쪽으로. 그렇죠? 그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뒤에서 D 프라임이 될 건데, 이렇게 이동을 할 건데, 여기서 보면 이 원인이 뭐였죠? E의 상승이었어. E의 상승.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내 통화 명목 환율이 변화를 했어요. 명목 환율이 변화해가지고 명목 환율이 변화했는데 Y가 변하네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균형점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원래 네, 명목 시장의 변화 자체가 실질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왜? 아주 장기적인 경우에는 물가가 다 조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주 단기의 경우에는 물가가 조정이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명목 변수의 변화가 실질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립성이라든지 이분법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만족되지 않은 단기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E가 상승해가지고 D가 증가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 그러면 Y 실질 소득 또는 생산량 증가하게 됐습니다. Y0에서 Y1으로 갔다고 할게요. 이렇게 움직인 거죠.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E의 증가가 Q의 증가를 가져오고, 그 Q, 요 전체가 Q라고 바라볼 수 있죠. 요 Q의 증가를 가져오고 Q의 증가가 CA의 증가를 가져오니까 곡선이 D 곡선이 D 증가해가지고 D 프라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Y0에서 Y1으로의 생산물의 상승이 일어났다. 요거를 요 내용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DD 곡선이라는 거죠. 요 두 점을 생각하시면서 그리면 돼요. 그러면 요 가격축이니까 수직축, 가격축 2로 그리고요. 수평축을 Y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요거에 해당하도록 생산량 Y와 우리 단기적인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요 두 점이죠. Y가 0인 지점, 조금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른 원래 환율이 E0였고, E가 변화했다는 거죠. E0에서 E1으로 변화했는데 이게 상승한 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E0 수준이 여기였고 E1 수준이 여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Y0 수준이 여기 어디 있었다면 Y1 수준으로 상승을 했을 겁니다. 그 두 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려보니까 요렇게 찍을 수 있죠. 두 균형점입니다. 그렇죠? 네, 생산물 시장의 두 균형점을 이렇게 모았어요. 요거를 아주 조금씩 움직이는 걸로 변화를 했다면 뭐 직선일 수도 있고 요런 모양의 곡선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요거를 DD 곡선으로 정의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DD 곡선을 생산물 시장의 단기 균형, 총수요와 생산량이 만나는 45도 선과 총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들을 모아놓은 그 균형점들을 모아놓은 점들을 다른 공간인 생산량과 환율의 공간에다가 나타냈을 때 DD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DD 곡선을 도출하느냐? 요거 궁극적으로는 지금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의 동시균형, 통화 시장의 동시균형을 바라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나 다른 어떤 통화 쪽, 그 금융 쪽에 있는 시장, 명목 그 변수들이 결정되는 그런 시장에 있는 것이 동시에 균형되는 상황을 바라보려고 이 내용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생산량과 환율과의 관계를 그려낸 거 어디서 왔죠? 생산물 시장의 균형점들을 모아낸 거를 DD 커브로 정의를 하고 그렸습니다. 그럼 이 DD 커브가 어떨 때 움직이는지, 어떤 변화에 의해서 이 곡선들이 움직이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두 개를 겹쳐서 그릴 수도 있습니다. Y와 Y가 똑같으니까요. 근데 수직축이 나타내는 바는 서로 다르죠. 근데 수평축은 두 개가 Y와 Y로 똑같습니다. 생산량 또는 총소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원래 그렸던 45도 라인을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리고요. 총수요 곡선을 그리자면 이런 내용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D라고 했고 Q의 함수거나 Y-T의 함수거나 I와 G가 변하면 얘가 변하겠죠. 그러면 이게 G로였고 여기에는 수직축이 총수요인 D 또는 AD로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E와 환율과 생산량의 축으로 바꾸는 거, 그거를 DD 곡선으로 그려냈었죠. DD 곡선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상향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낼 수 있었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있는 한 점에 맞는 환율이 결정돼 있을 거다라는 거죠. 여기에 원래 첫 번째로 원래 정해져 있던 균형점이 여기니까 여기에서 결정이 돼 있었을 겁니다. 이거를 이 지로라고 할게요.
Y0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Y0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또 Y0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게 정부 지출 G가 주어져 있다고 했는데 정부가 얼마나 지출할지 정부가 직접 정하면 되죠. 근데 정부 지출이 상승했다. G가 상승했다. 또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델타 G가 0보다 크다. 이 변화량이 0보다 크다.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G가 증가하는 경우 Y가 증가하겠죠. 그렇다면 이 D 커브 총수요 곡선이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런 경우에 살펴보자면 요 점이 돼야 되겠죠. 자, Y1. 자, 새로운 균형점 Y1이 정해졌죠. Y1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D 커브가 D 프라임으로 옮겨짐에 따라서. 그런데 요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DD 커브입니다. 그렇죠? DD 커브. DD 커브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나요? DD 커브는 E의 변화나 Y의 변화 이 두 개의 관계를 나타내는 점들을 모아놨습니다. 근데 원래 변수들은 G라는 변수는 원래 주어져 있는 변수죠. 외생 변수입니다. 외생 변수에 어떤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DD 커브 자체가 어떤 요 곡선상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DD 커브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되겠죠. DD 커브가 어떻게 이동한다? DD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DD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E의 변화는 환율의 변화는 없었죠. 그럼 요 지점을 지나는 어떤 DD 커브가 형성이 되겠네요. D 프라임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DD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G가 상승을 하면 DD 커브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환율에 대한 변화, 명목 환율에 대한 변화는 상실이 없기 때문에 단기에서 그래서 이제 T의 변화라든지 I의 변화라든지 I의 증가는 총수요 증가 같죠. 그러니까 I랑 G랑 동일한 방향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T의 변화는 반대 방향이죠. T의 변화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T의 감소가 DD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T가 증가하는 거 G가 감소하는 효과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T가 증가하는 거 디스포지블 인컴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T가 감소하면 마이너스 부분이 플러스로 바뀌니까 증가되는 부분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DD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Y의 직접적인 증가가 아니고 이제 Y 외부적인 변수의 증가이기 때문에 상황을 그 변화 방향을 이야기하기 좋도록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는 있겠는데요. 그게 이제 상대적인 상품 가격, 그죠? P 스타와 P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뭐 장기적으로 조절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상대적으로 갑자기 변화하는 P 스타와 P의 변화 또는 상대 가격의 변화가 생긴다면 그거에 따라서 DD 커브의 움직임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게 사실은 실질 환율을 변화시키죠. Q가 2 곱하기 P 스타 나누기 P입니다.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잘 고민해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소비 성향이 변한다거나 뭐 사람들의 테이스트 또는 프레퍼런스 이런 것들이 변하면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물건이나 어떤 상품에 대해서 아니면 또 어떤 나라의 상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상품에 대해서 더 선호하게 되었다. 그러면 DD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고요. 양의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외국재와 국내재와 사이에 수요가 이동을 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소비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보라든지 기본적으로 상품의 퀄리티라든지 평균적인 퀄리티라든지 이런 게 이제 시기가 지나가면서 상황이 지나가면서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자체 하나하나가 다 요 DD 커브에 영향을 줄 거고 DD 커브의 변화를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바라봤던 거는 생산물 시장에서의 단기 균형이었죠. 이제 바라볼 거는 자산 시장입니다. 자산 시장의 단기 균형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자산 시장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외환 시장 이자율 평형 조건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죠. R은 R 스타 플러스
환율의 백분율 변화가 되겠죠. 2 나누기 2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자율 평형 조건이 달성이 될 때 외환 시장의 균형 조건이 만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통화 시장 하나 더 있었죠. 통화 시장은 MS 통화 공급을 필요로 하는 거 실질 통화 공급이 되겠죠. 그거는 통화 수요 요거에 의해서 유동성 선호, 그래서 Y하고 R하고의 관계에 의해 가지고 수요가 결정이 될 거고요. 요 두 가지 조건, 요게 외환시장이었고요. 외환자산시장, 요거는 통화시장. 두 가지 균형 조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그리는 것까지도 다 이해하실 수 있죠. 그렇다면 요거 어떻게 그렸습니까?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리면 요 축이 뭐였죠? 위의 축은 사실 이제 위에 환율이 됐었고요. 요 공통으로 연결되는 축 하나는 R이었죠. 명목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국내의 명목 이자율이 될 거고, 요거 통화량 되겠죠. 실질 통화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렸을 때 통화 공급량이 중앙은행에서 어느 수준으로 결정돼 있었을 거고요. MS의 P가 결정돼 있었을 거고, 통화 수요가 이런 식으로 하향하는 곡선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런 균형점 R이 국내 시장의 명목 이자율이 여기서 결정이 됐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R이 고정돼 있으니까 국내에 R이 이렇게 요 수준에서 고정이 돼 있으면 R이죠. 요 수준에서 고정, 요 밑에다가 쓸까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R이 고정돼 있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외국 시장의 수익률 곡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었죠. 이게 무엇을 표현하느냐? R 스타 더하기 2 나누기 2 이렇게 표현된 곡선들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함수 자체, 유동성 선호에 대한 함수 자체가 R과 Y의 함수죠. 그렇다면 우리가 Y와 E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Y가 증가했을 때 얘네들이 어떤 변화를, 요 두 시장의 균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Y가 변했을 때, Y가 증가했을 때 얘네들 어떻게 할까? 요거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죠. 그렇다면 Y가 증가하면 통화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L, R, Y 프라임으로 해서 여기다 그렸고요. 그러면 R이 상승하게 될 거고, 상승한 R에 대비하는 E를 구해 본다면, 그쵸? 여기가 R이었고 여기 R 프라임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Y 프라임으로 해서 변한 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이 점이 여기였죠. 이 스타가 여기였는데 E 프라임 변하고 나서 E 프라임 다시 그리죠. E 프라임은 조금 낮아졌죠. E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E의 감소를 가져갑니다. Y가 증가하면 E가 감소하네요. 자,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DD 곡선 구했을 때는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음의 관계를 서로 가지고 있네요. 생산량 또는 실질 소득이 증가할 때 자산의 수요가 국내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통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해가지고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고 국내 통화가 절상되는 그러니까 명목 환율이 떨어지는 국내 통화가 절상되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사실 다시 그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겠죠. 그럼 요거를 어떤 공간에다 그리느냐? 아까 그렸던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냐 하면 E와 Y에 대한 공간이었죠. Y에 대한 공간이었는데 서로 음의 관계를 가집니다. 그렇죠? 그럼 우하향하는 이런 모양을 가질 것이라고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요거를 이름을 AA 커브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자산시장, 에셋 마켓, 그래서 AA 커브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왜 하느냐? 아까 DD 커브 구했던 것처럼 DD와 AA의 균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요 균형을 살펴보고 요 균형을 통해 가지고 생산물 시장과 자산 시장, 그쵸? 요거의 변화에 따라서 DD 곡선 또는 AA 커브가 움직일 텐데 환율이 그러면 단기적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 명목 환율이 어떻게 변해갈 건지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AA 커브를 구했는데 단기적으로 AA 커브에 영향을 주는 거 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AA 커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우리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검은색 그래프 요 전체 그림 중에 E와 Y 빼놓고 다른 변수들이 변하면 다 AA 커브가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있을 수 있나요? 요 MS 자체 변할 수 있죠. 어디에 의해서 중앙은행에 의해 갖고 MS 자체가 변할 수 있습니다. 국내 통화의 공급 증가, 통화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MS의 변화가 중앙은행에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경우 MS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죠. 원래 까만 커브였으니까 이러면 R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R이 떨어지고 E가 상승하네요. 이 더블 프라임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더블 프라임 상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중앙은행의 MS의 상승은 E의 상승을 가져오게 될 거예요. 주어진 다른 조건들이 일정할 때 E가 상승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변화한 거라고요? AA 커브가 오른쪽으로 증가하게 되는 AA 커브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그럼 P의 변화 다시 설명할 수 있겠죠. P가 분모에 놓여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렇죠? P의 상승은 A의 감소를 가져오고 AA 커브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 통화에 대한 수요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수요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Y의 변화가 아닌 뭐 R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의 변화가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R스타의 변화가 있다던가, 그 다음에 미래 환율에 대한 변화가 있다던가, 그러니까 E와 Y가 아닌 다른 변수들의 변화에 대해서 AA 커브가 영향을 받을 건데 하나하나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변수 여기에 써져 있는 까만 요 오른쪽 그래프 요쪽에 그려져 있는 것 중에 E와 Y의 직접적인 변화가 아닌 다른 변수의 변화가 AA 커브에 영향을 준다. AA 커브를 이동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크게는 우리 살펴볼 거는 국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또는 물가 수준의 변화, 단기적인 물가 수준의 변화, 예상 환율 또는 미래 환율에 대한 변화, 그다음에 외국의 자산 수익의 변화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A 커브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AA 커브의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에 이제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자, 지금 바라보고자 할 거는 이제 단기 균형에 대한 얘기예요. 자, 하나하나가 다 균형을 맞춰가지고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개방 경제 단기 균형을 뭐뭐로 할 수 있냐? DD 곡선, AA 곡선 두 개, 요게 동시 균형이 되는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 자산 시장의 동시 균형을 살펴보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세 시장이 동시에 균형되는 거죠. 생산물 시장하고 외환 시장하고 통화 시장. 그렇죠? 생산물 시장, 생산물, 외환에다가 통화까지 얘의 동시 균형을 우리가 요 두 곡선, DD 곡선, AA 곡선. DD 곡선이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AA 곡선이 외환 시장과 통화 시장의 동시 균형을 나타내는 건데 이거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아주 뭐 직관적으로 살펴보자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E와 Y가 결정될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프 모양도 AA 커브가 이렇게 생겼었고 DD 커브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러면 이 두 개 만나는 점에서 E 스타하고 Y 스타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E와 Y의 균형이 이쪽에서 결정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궁극적인 균형을 통해 가지고 또 이 시장에 하나하나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시장의 변화 하나하나가 단기 균형에 어떻게 도달할 것이며 그 균형은 안정적으로 이 시장의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그 변화들에 대해서 단기에는 어떤 현상들이 경제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인가를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오늘은 여기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다음 시간 여기 준비해가지고 단기 균형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DD 곡선과 AA 곡선 도출 뭐 이런 데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 우리는 단기에 대해 초점을 맞춰가지고 생각을 했는데요. 환율과 생산량, 환율과 총소득에 관한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단기라고 하면 생산물 시장, 우리가 그 거시경제에서 생각하고 있는 시장 중에 생산물 시장과 외환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오픈 마켓을 생각하고 있죠. 그 교역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시장이죠. 자산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외환, 그 커런트 어카운트 또는 트레이드가 일어난다면 물론 그걸 지불 수단으로 지불을 해야 되니까 그 가치를 외환 시장이 열릴 거고요. 그래서 외환 시장의 균형이 필요하고 통화 시장 또는 자산 시장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물 시장, 외환 시장, 통화 시장 이거 동시에 균형되는 이 조건들을 보고 그다음에 각각의 경제 변수가 변화함에 따라서 이 조건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싶어서 그 기본이 되는 것들을 오늘 했고요. 다음에 이제 그 변화에 대해서 경제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까지 쭉 이어가지고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될 거, 앞에 모형들 사실은 우리 이제까지 다 해왔던 모형들이고요. 참 익숙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모형, 그 생산물 시장의 균형이라는 거는 국민소득 방정식에서 왔고, 각각이 어떤 변수에 대해서 움직이게 되는 건지, 어떤 변수의 함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지를 한번 살펴봐서 DD 곡선을 도출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처음 초반기였죠. 국제금융 초반기에서 우리가 했던 이자율 평형 조건하고 그 다음에 그 통화의 수요 공급의 조건이 만족하는 통화시장 균형, 외환시장 균형 이렇게 해가지고 AA 곡선을 도출했습니다. AA 곡선과 DD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환율, 단기적인 시장의 동시 균형이 결정될 거고 E스타와 Y스타가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변화 이제 생산물 시장, 자산 시장 동시 균형이 이렇게 벌어진 다음에 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 하나하나 AA 또는 DD 곡선에 변화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하나 살펴봤지만 그 중에 중요한 통화 정책,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DDA가 어떻게 변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단기적인 균형, E와 Y의 관계 요것들을 추가적으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경상수지 커런트 어카운트가 시간에 따라서 다이내믹하게 어떻게 조정되는지까지 한번 쭉 이어서 살펴볼 거고요. 요 내용들을 우리가 주로 했고 그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기본 어떤 기초 단계를 오늘 다 이렇게 천천히 닦아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